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창희 대표님 모시고 여러 가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슈 그리고 노후 준비에 관련된 꼭 반드시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에도 또 나와주셔서 영상을 또 우리 뷰티풀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홀로 사는 노인들 그리고 또 자녀 리스크 관련된 질문부터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 홀로 사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초고령 사회가 되고 당연한 어떻게 보면 결과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더 가파르게 이렇게 홀로 사는 노인이 증가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대표님? 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래 살게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러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나는 평균 수명에서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5명 중에 1명이 살아남을 확률 그걸 20% 생존 확률 연령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20% 생존 확률 연령까지는 산다고 생각하고 노후 준비하는 게 상식인데요. 네네. 1980년생 금년에 만 46세 이분들의 20% 생존 확률 연령이 남자가 100살, 여자가 102살이래요. 진짜요? 예, 그러니까 100세 인생이 뭐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나이. 그걸 최빈 사망 연령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의 최빈 사망 연령이 92세래요. 생각보다는 평균 수명 이런 거보다는 굉장히 높네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100세 인생이라는 게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혼자 살게 되는 이유가 첫째가 사별이 있죠. 두 번째가 생애 미혼, 결혼 안 하고 나이 든 분들. 세 번째가 황혼이혼이거든요. 아, 황혼이혼. 예. 우선 사별을 보면요. 보통 우리가 결혼할 때 남편이 아내보다 한 서너 살은 위죠, 나이가. 네. 옛날에는 4-5살 정도 위가 보통이었으니까. 네. 그다음에 보통 이제 평균 수명이 여성이 남성보다 6년에서 7년이 길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부인이 먼저 떠난 뒤에 혼자 남아서 9년에서 10년쯤 살다 세상 뜨는데 여자분들은 15년에서 16년 징그럽게 혼자 남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연하의 남자와 결혼하면 되죠. 네. 그래서 작년에 결혼한 백상 중에서 초혼인 경우에는 20쌍이 연하의 남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실제로 나타나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요즘 젊은 여성들은 다 통박 있는 거죠. 실제 그래서 요즘 연하의 남자와 결혼이 다 들고 있는 것도 그런 거를 대비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70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의 73%가 여성이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혼자 사는 노인은 여성의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혼자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혼하고 나이 든 분들 요즘 많이 들고 있잖아요. 이걸 생애 미혼이라고 생애 하는군요. 미혼이라고 그러죠. 이게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생애 미혼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이게 50살까지 결혼한 일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을 생애 미혼이라고 그러고 네네. 그 이유를 말하는 건데 1980년도의 경우에 남자가 0.4% 여자가 0.3%. 그때는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진짜 거의 없었거든요. 극히 드물었네요. 예. 2020년에는 남자가 16.8% 여자가 7.6%로 늘어났어요. 이게 5년마다 발표하는데 작년 거가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요. 아마 남자가 한 21% 됐을 거고요. 와, 21%로 예. 5명 중에 한 여성이 한 12, 3%로 늘어났을 네네.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27% 거의 3명 중 1명이 와.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일본 다 똑같이 남자는 30% 여자는 20%가 결혼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세상을 떠날 거래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혼이혼이거든요. 황혼이혼하게 되면 지긋지긋해서 그냥 혼자 살게 되는 거죠. 우선 이혼 수가 말이죠. 1970년대만 해도 16,000건 정도였는데 이게 2025년에는 88,000건으로 늘었어요. 그리고요. 옛날에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아이고 실수했구나. 신혼이혼의 비율이 높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2025년에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소위 말하는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 1990년도만 해도 전체 이혼 건수의 5%밖에 안 됐는데 2025년에는 37%. 지금 결혼 기간별로 볼 때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이혼이에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그 2000년 초에 일본에서요. 부부가 갈등이 있어가지고 참다 애들 결혼해서 나리다 공항에서 신혼여행 떠나보내고 나서 이혼 선포한다고 그래서 나리다 이혼. 이게 황혼이혼으로 일본에서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일본이 황혼이혼 대국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이혼율 자체가 일본보다 우리가 높아요. 아시아에서 우리가 이혼율이 1등이거든요.
그것도 1등입니까? 예. 참. 그다음에 그 일본은 그 난리를 쳤는데도 작년에 신문 보니까 전체 이용 건수의 중년 황혼연의 비율이 21%였던 거가 23%로 늘어났다고 2%포인트 신문에 대문짝만 해놨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37%예요. 근데 이 황혼 이렇게 늘어난 것 중 이유가 부풀린 것도 좀 있어요. 왜냐? 그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혼 건수도 줄고. 네네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부풀려진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늘어났거든요. 근데요, 이혼의 사유가 웃겨요. 옛날에 이혼의 3대 사유는 첫째가 배우자의 외도, 둘째가 성격 차이, 세 번째가 돈 문제였거든요. 근데 요즘 하나 추가된 게 뭐냐? 퇴직한 남편이 집에서 얼쩡거리는 게 스트레스 받아서 이혼한대요. 그 말입니까? 근데 현실이에요. 그래서 뭐냐? 저는 퇴직 후에 뭔가 돈이 되는 일이든 그다음에 사회 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그걸 겸한 활동이든 소일거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를 엄청나게 강조하는 이유가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부부 화목 때문에라도 뭔가 각자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이게 사실 농담 반 진담 반처럼 들리는데 상당히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짠한 얘기긴 하네요. 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홀로 사는 노인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추세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 그러면은 네. 이제 싱글인 노인들 그러니까 네. 혼자 사는 노인들은 좀 노후 준비를 좀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좀 세워야 될지 이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우선 보면요. 우리나라 인구가 5,170만 명이고 네네. 가구 수가 2,229만 가구인데 네. 그중에서요. 젊은 사람들 혼자 사는 1인 가구, 독거노인 1인 가구 해서 합쳐서 1인 가구 비율이 우리나라가 36%로요. 가구 원수로 볼 때 1인 가구 비율이 제일 높거든요. 아. 근데 스웨덴은요. 더 훨씬 높아요. 전국 평균 57%, 스톡홀름은 60%. 그러니까 온 천지가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스웨덴은 우리보다도 우울하고 불행한 나라일 것 같은데 세계에서 스웨덴이 7번째로 행복한 나라래요. 행복 왜냐? 지수가 네, 왜냐? 혼자 살더라도 연금이 발달돼 있어 가지고 먹고 살 걱정 없는 거예요. 혼자 살더라도 지역사회,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근데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대비할 거냐. 그래서요, 제가 십몇 년 전에 일본의 책방에 가니까 이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한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참 별로문 책도 다 있네. 이거 다 사온 건데요. 이게 일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써가지고 이 책이 잘 팔리는가 시내 영풍문고로 갔는데요. 한쪽에 화제의 책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책이 20권이 쫙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뭔 책이냐 보세요. 혼자 사는 노후 어떻게 대비할 거냐. 혼자 사는 노후 두렵지 않다. 혼자 사는 노후 즐겁게 사는 방법. 특히 남성들은 잘 봐야 되는 게 여자의 활로 남자의 발로. 남자분들은 부인이 먼저 떠나면 갑자기 심약해져 가지고 3년 이내에 돌아가실 확률이 높대요. 부인이 돌아가셨는데도 10년 이상 사는 남자는 아주 독한 남자라고 써 있더라고요. 아. 네, 여성분들은 같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을 이상 한 달 슬프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없어져 가지고 15년 이상 산다. 이런 책이 지금 일본에서 70만 부, 100만 부씩 팔리고 있고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왜냐? 혼자 사는 노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보편에 대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질문하신 대로 그 준비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연금이죠. 삼청연금. 그다음에 환갑 넘어서 여기저기 아픈 거 많잖아요. 보험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가족이 아니라도 지역사회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지금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유연사회라는 거는 조금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 주신다면은 뭐. 그러니까 뭐 취미를 같이 한다든지 취미를 같이 하는. 뭔가 한다든지 그런 거 새로운 유연사회라는 거거든요. 유연사회. 가족이 아니라도 서로 인연을 맺는다 네. 이런 뜻으로. 직장과 가족이 아니라도 인연을 맺는. 네.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라고 했거든요. 네네. 근데 아까 보셨지만 남편 먼저 떠나고 혼자 남아서 십몇 년 살아야 되는 아내분을 배려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는 변호사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옛날에는 변호사가 돌아가시고 나면 여기저기 수임료로 땅 받은 것도 그러고 자식들이 상속 때문에 무지개 싸우거든요. 근데 그분은 본인 돌아가신 뒤에 봤더니 본인 명의로 돼 있는 게 전화기 한 대밖에 없더래요. 싸울 일 없게 만들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세를 받아먹는 분산이 있는데 소유권은 자식한테 줬는데 사용권은 만화님한테 준 거예요. 그 사모님 돌아가실 때가 월세는 사모니까요. 그렇죠. 그런 식의 배려. 그리고요.
주거 형태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전체 우리나라 가구 중에요. 65%가 1인 가구, 2인 가구예요. 네. 65%가. 그게 1980년도만 해도 15%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은 65%가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가구인데 대형 고층 아파트 좋아하시거든요. 혼자 아니면 둘이 되면은요. 중요한 게 뭐냐. 이웃집만큼 이 중요한 복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30중 40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 보세요. 누가 자주 옵니까? 그래서 주거 형태의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리고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거나 한편에 가족 회복 운동이 또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일본에서는요. 3대가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한 건물에 또는 근처에 독립적으로 살도록 개축하면 세금 혜택을 준대요. 아. 그 장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 근처에서 따로 사는 거가 피차 좋다는 뜻이죠. 그리고요. 노인분이 큰 집에 혼자 살고 있으면 젊은 사람하고 아니면 맘 많은 사람하고 그룹 리빙, 공유 경제. 우리도 가끔 텔레비 보면 신림동에 남남끼리 모여 살잖아요. 네네네네. 그거 어떻게 보면 가족의 회복 운동이에요. 그런 것도 앞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고령사회 그래도 아직은 그 베이비붐 세대가 후기 노령기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일본은 제 나이 또래가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다 후기 노령기에 넘어갔어요. 그러면요 문제가 생겨요. 저도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여기저기 아파요. 이 돌봐줄 시설이 마땅치가 않아요.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간병인의 40% 정도가 중국 동포가 와서 도와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분들 먹고 살만하고 애도 안 낳고 안 오게 되면 난리 날 거예요. 지금 일본에서는요. 이 간병 돌봄을 개호라고 하거든요. 개호 난민, 개호 대란 이게 지금 난리예요. 돌봐줄 시설이 없고 돌봐줄 사람이 없고 그게 좀 난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지금 그런 문제가 닥치기 때문에 뭐냐면 나는 이제 몸이 불편하게 되고 나이가 들어서 어느 시설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이며 돈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요. 또 하나 뭐냐면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게 뭐냐. 이 구매 난민이라고 요즘 일본에서 문제가 있는데 인구가 줄고 그러니까 외곽에서부터 가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두부 한 번 살려고 1km, 2km 걸어가야 돼요. 이게 구매 난민이에요. 지난번에요. 저 노인들 모임에 갔더니 산부인과 의사대 90 넘은 노인분인데 부자거든요. 끝나고 나서 길 건너가지고 택시 잡으려고 20분을 손들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건 안 되지. 면허는 회수됐지. 이동 난민. 이런 문제가 또 앞으로 생길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이 대비를 해야 된다. 정말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하고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그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조금 뭐 요즘 최근에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좀 좋아져서 그런지 이제 좀 없어지고 있긴 한데 여전히 뭐 또 국민연금에 대해서 불신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국민연금 잘 활용을 하면은 남들보다 노후를 조금 알차게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국민연금 이거 잘 받는 방법 또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런 팁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국민연금이 이제 인식에 무슨 세금 같은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연금 개혁을 해야 되는 과제는 있지만은 그래도 국가기관이 운영을 해주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비용도 거기서 부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층에 국민연금, 2층에 퇴직연금, 3층에 개인연금 그러잖아요. 삼청연금. 그중에서 국민연금만한 금융상품이 없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어떻게든지 많이 받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더 받기 전략을 얘기하는데요. 네네. 더 받기 전략의 첫째가 뭐냐면 이미 가입이에요. 그러니까 가입 의무가 없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들 그런 분들이 이미 가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가 30세부터 60세까지 30년간요. 한 달에 9만 5천 원씩만 국민연금을 이미 가입을 하면 네. 뭐 그때 환경에서 약간은 달라지지만은 65세부터 67만 8천 원씩 받아요. 이거 엄청난 특혜예요. 그러니까 이미 가입을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국민연금 가입 안 한 분들은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보험료를 내게 되잖아요. 네네. 5년 해서 65세까지 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러면 그만큼 연금이 늘어나거든요. 네네네. 세 번째가 뭐냐면 크레딧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분복무라든지 출산, 실업 등의 경우로 가입 당한 분들에게 가입 기간을 추가해 주는 제도가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분은 그 크레딧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 추후 납부라고 그래가지고요. 실직을 했다든지 폐업을 했다든지 육아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 못 못한 냈던. 분이 나중에 이자 보태서 내게 되면 추납이라고 그러거든요. 추납. 네. 그걸 꼭 할 필요가 근데 있고. 그거는 의무는 아니죠. 의무 안 해도 아니에요. 되는데 네, 내가 네. 더 더 내겠다. 받게 더 받게 되려고 그런 거예요. 더 받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제 연기연금이 있는데요. 연금을 조금 늦게 받겠다. 늦게 받겠다. 65세부터 받는 거를 70세까지 연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1년 연기하는 거에 따라서 연금액이 7.2% 늘어나거든요. 5년을 연기하게 되면 36%를 받는 거예요. 100만 원 받을 분이 136만 원 정도 받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그 조기 사망하면 어떡합니까? 뭐 그럴 수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한번 자기가 아프다든지 하는 분들은 생각을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또 이게 사실은 약간 보험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했는데 좀 일찍 돌아가시면 그거는 그냥 뭐 살아있을 때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면 되니까 그 연기연금도 가능하면 이용하는 게 좋겠다. 그 대표님 말씀은 좀 가능하다라면은 연기연금을 활용하는. 근데 좀 약간 경제적으로 어려워갖고 좀 빨리 받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조기 수령. 조기 수령 뭐 그런 분들은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도 그건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노후로 갈수록 이 경제적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린 거지. 지금 당장 눈앞이 이렇게 힘든데 이런 분들은 또 다른 얘기죠. 그렇죠. 네. 네. 어쨌든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좀 더 받기 위한 어떤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대표님이 해주신 더 것 받기 같습니다. 전략이 5가지 있다는 것만 잘 알아줄 필요가 있다. 오늘 강창희 대표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봤는데 최근에 대한민국의 자산 시장에서 가장 또 화두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주식 시장, 특히 코스피 시장의 어떻게 보면 큰 조정. 근데 이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이 반도체 주식 2개 종목에 굉장히 고점에서 이렇게 들어갔던 분들. 근데 뭐 이게 뭐 한 주, 2주 이렇게 산 거라면 뭐 괜찮은데 본인의 상당 부분의 돈을 이렇게 이런 반도체 주식 또 그게 이제 지금 조정이 일어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고점에 사서 소위 말하는 물린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분들 이거 정말 사실 우리 강창희 대표님 많은 전문가들 중에서 가장 어르신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 있는 분들한테 좀 어떤 조언을 좀 해줘야 될까 이게 뭐 사실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 우리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이런 걸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어려움을 겪고 있진 않지만 또 이런 걸 반면 교사로 해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좀 안 생겨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 참 여기서 이제 대책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면은 어려운 여기서 문제죠. 지금 사세요 파세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들의 말이 뭐냐면 단기 시황 전망은 하기가 불가능한 거다. 그렇죠. 근데 다 지금 단기 시황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예측을 하고 돈을 많이 넣고 집어넣는 거죠. 있거든요. 그걸 안 해야 되는데 했기 때문에 참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지만은 그 미국이 그래도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는 투자자들이 많은 나라인데도 그 미국도 1980년대까지는 마찬가지였어요. 네네.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큰 자산운용사 중에 피델리티라는 회사가 네네. 있는데 거기가 한 100년쯤 전에 출시한 펀드가 마젤란 펀드라고 있는데요. 네네. 그 마젤란 펀드를 1977년부터 90년까지 13년 동안 운영한 피터 린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네. 이 사람이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죠. 그 사람이 13년 동안 운영할 때 수익률을 얼마나 했냐면은 그때 미국의 주식 시황이 좋은 것도 원인이었겠지만은 13년 동안에 2,700% 27배 올랐어요. 그리고 연평균 수익률이 29%거든요. 그러면 이런 장에서 누가 손해를 봅니까? 손실을 입습니까? 다 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장기 투자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읽은 일이 있는데 거기에 그 저자가 피터 린치 친구더라고요. 그 사람이 피터 린치가 자기한테 살짝 얘기해 준 얘기라고 하면서 그거 써 있어요. 자기가 공개적으로 얘기 못하지만 그 13년 동안에 펀드 가격이 그렇게 올랐는데 절반의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다는 거예요. 절반의 투자자가. 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13년 동안 장기 투자한 게 아니라 중간에 잠깐 이렇게 투자를. 왜 손실은 뭐냐? 주가가 오를 때는 직선으로 오르고 떨어질 때는 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올랐다 떨어졌다. 근데 제가 53년 이 업계에 있었는데 과거에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의 60 내지 70%의 투자자가 꼭지점 근처에서도 사요. 지난번 코로나 사태 있었잖아요. 네네네. 피크가 3,300이었잖아요. 2,900에서 3,300 사이에
65% 투자자가 그때 다 들어간 거.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증권사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과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도 이게 이제 회복이 되는 건지 계속 떨어지는 건지 모르지만은 지금만 놓고 본다면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다려요. 그때 장기 투자한다고 그래요. 할 수 없이 해놓고 갖고 있는 건데 2년 정도 기다리다가 에이 안 되는 거라고 팔아버리면 또 그때 오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 미국 사람들도 꼭지점검에서 샀다가 그때 떨어진다 팔고 가고 그러니까 절반이 손실을 입은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90년대부터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이 미국에서 보급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되면은 항상 그때 부러지죠 사람들이 장기 투자 분산 투자를. 아 그러네. 그러나 시장이 너무 급격히 올라가니까 포모 때문에 그런 것들의 원칙을 다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불나방처럼 불빛에 또 뛰어드는 이런 투자자들이 있는데 사실 제 가까운 사람이 삼성전자 이걸 해가지고 제가 다 올랐으니까 팔라는 게 아니고 당신 나이에 비해서는 공격적인 상품을 예를 들어서 100에서 제가 70대니까 70을 빼면 30%만 갖고 있는 겁니다. 비중을 넘어가면 아깝더라도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게 리밸런싱이네요. 예. 예. 그렇게 얘기해서 겨우겨우서 약간 팔았어요.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손실은 어김없이 이번에도 이제 생기게 되는데 하여튼 뭐 우리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장기 투자와 분산 투자라고 하는 대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짝 좀 잊어버릴 정도로 정신을 좀 잃고 장이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다시 한번 그런 원칙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5060 세대 중에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 그리고 결혼 이런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노후 준비를 잘 해놨는데 자녀들 결혼시키면서 또 어려워지는 분들이 또 제 주변에도 또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자녀들에 대한 결혼, 교육, 지원 이런 거 문제 때문에 노후가 어느 정도나 이게 힘들어지고 있나요? 우리가 이제 자녀 리스크란 말이잖아요. 자식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노인분들이 많은데요. 그 우리가 과소비 그러지만은 중남미, 이태리 이런 나라 비교하면 우리나라처럼 근검 전략하는 나라도 없거든요. 근데 자식한테 돈 퍼붓는 건 세계에서 1등이에요. 아, 예. 그 재작년인가요? 미국의 CNN 방송에서 주요국의 애들 0세에서 18세까지 자녀 양육비로 들어가는 돈의 합계를 국민소득 GDP 합계로 나눠봤더니 비율이 1등인 나라가 한국, 2등이 중국, 3등이 이태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 대비 자식한테 돈을 가장 많이 뽑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작년 8월 말 현재 우리나라 2030중에서 그냥 쉬는 애들 저는 처음 알았어요. 쉬면 쉬었지 그냥 쉬는 게 뭐지? 그냥 쉬는 일도 없고 찾아볼 생각도 안 하는 애들이 76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성인이 돼가지고 생활비를 부모한테 의존하는 캥거루가 313만 명이에요. 그 이 부모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요. 이 뭐냐 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사교육비 많이 쓰는 건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건 생략하고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요. 결혼 비용을 일본과 우리와 비교를 해봤거든요. 놀랐는데 우리나라는 결혼 컨설팅 업체 듀오라는 데서 발표한 자료인데 신랑 댁 신부 댁 합쳐서 결혼 비용의 합계가 3억 6천이더라고요. 그걸 양가가 나누고 자식과 부모가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그중에 3억 1천만 원이 집 얻어주는 돈이에요. 그리고 5천만 원이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일본은요. 결혼 비용이 484만 원 5천만 원도 안 돼요. 왜냐 결혼식 비용밖에 안 들어가니까. 근데 그것도 우리보다 적어요. 왜 주택 비용 같은 거는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거기는 결혼하면요 월세 사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2달치 월세만 있으면 돼요. 부모한테 손 벌릴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집을 살 경우에도 그렇게 세일을 살다가 어느 정도 이제 입사해서 몇 년 되면은 회사가 야 너 이제 집을 살 때 됐잖아 은행 소개해 줄게 해서 회사의 신용으로 30년 40년 제일 긴 게 50년 월부로 집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대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부모는 뭐 하냐 결혼 축하금이라고 그래가지고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우리 돈으로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축하금 주고 끝내는 거예요. 이 돈도 이게 문제예요. 근데 여기에 돈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또 괜찮은데 문제는 취직이 안 되잖아요. 지금 대졸 취업률이 우리나라가 작년에 70%인데 여기서 군대 간 친구들 대학원 들어간 친구들 빼버리면은 그 포함되어 있으니까 60%대로 떨어지거든요. 일본은 98% 지방대학 다 포함해서 완전 취업이에요. 왜냐? 우선 첫째 일본에서는요 젊은 사람이 모자라요. 우리도 아마 10년쯤 지나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거기는 지방에서 졸업하면 지방에서 취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서울에 다 몰리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신규 채용이 거의 요즘 없어졌잖아요. 경력직만 뽑고. 예, 저도 놀란 게 2019년에 벌써 전체 채용 건수 중에서 신규 정기 공채가 50%로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2025년 작년에 보니까 19%로 줄었어요. 안 뽑아요. 그럼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몇 번 이직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네네. 옮겨갈 때 거기서 날 뭘 뽑는가? 학벌? 스펙? 아니에요.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전문성을 보는 거예요. 근데 평판. 한마디로 인간성이 돼 있는가. 네네. 여기서 걸리면 끝이에요. 요즘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데요.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얼마나 속았으면 모르겠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직장 선배가 있는데 그 스카이당 나오고 사장까지 하고 훌륭한 분인데 그때 그 아들이 노랑머리 물들이고 속을 더럽게 새겼거든요.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그 노랑머리 요즘 뭐예요? 그랬더니 공부를 못해가지고 야간대학 컴퓨터공학과를 들어갔대요. 그런데 대학 2학년 때 2달 어학연수를 보내줬는데 그때 같이 간 친구가 서울대에 다니는 친구였대요. 저쪽에서 서울대만 사람 취급보고 얘는 사람 취급 안 하니까 이 친구가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 차려가지고 먼저 했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그리고 처음에 취직할 때는 중소기업에 취직했는데 거기서 분발해가지고 삼성에 스카우트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로 스카우트가 지금 오라클에서 임원한대요. 가끔 자기가 아들이 오면요. AI 뭐 이런 거 물어보면은 자기를 보면서 그런답니다. 아빠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뭐하고 계세요. 서울대 나온 분이 훈계받거든요.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저한테 취직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 나이에 직장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서 몇 번 이직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는 전략을 취해 보세요. 혹시 교육회사라면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다음부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노는 애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선망해지고 변호사가 됐는데도 어렵답니다. 저 놀랐는데 우리나라 변호사 1번 등록이 1906년에 나왔대요. 10,000번째 등록이 2006년에 나왔어요. 변호사가 10,000명으로 늘어나는데 100년이 걸렸어요. 이때 변호사는 끝내줬죠. 귀하니까. 근데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8년.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5년. 지금 변호사가 38,000명. 내년에 40,000명 된다거든요. 일이 없어서 세무사, 법무사 일 뺏는다고 난리잖아요. 의대 정원 늘린다고 지금 난리인데요. 종당에 늘립니다. 근데 초등학교 의대반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뭐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 나온 걸 보니까 강남에 1km 반경 이내에 뭐 성형외과 병원이 뭐 몇백 개가 있다나요? 중국에서 의료 관광 오던 사람들 잘 안 오죠? 네네. AI가 다 알려주죠? 걔네들이 의사 될 때 안전한 직업일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직업관 안전한 직업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도 중산층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중산층이라는 게 뭔가 이런 생각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은 다 남의 눈을 의식한 거거든요. 아파트 30평 이상. 아파트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인데요. 지금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 작은 집 갖기 운동, 스몰 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동차 2,000cc 이상. 신분의 상징인데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 갑자기 큰 차 타면 둘 중에 하나예요. 깡패 아니면 졸부래요. 미국의 중산층 기준? 그 사람이 내면으로 성숙된 사람인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회어 플레이를 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평제나 정도 받아볼 것. 이 기준이 되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그래서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는가.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립을 가르쳤는가. 근데 막말로 영어 수학은 못해도 밥 먹고 살거든요. 근데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 봤는데요.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 내용이 40몇 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몇 페이지가 되지도 않는데 선택을 안 해요. 수능에서 경제 선택하는 애가 1.5%라든가 배우질 않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이라는 말하고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몰라요.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나오면 안다는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라도 가르쳐야죠. 그래야지 애도 망쳐먹지 않고 아낀 돈으로 자기 노후 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주장을 하는데요. 부모도 자식도 이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자립교육이 필요하다. 자립에는 3가지가 있죠. 첫째가 행위의 자립. 내가 머물렀던 자리 쓰레기 누가 와서 치우게 만들잖아요. 아직도 공중목욕탕에 가보면 바닥에 수건이 널브러졌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저럴 걸 안 쳐서 그런 거거든요. 회사에서도 누가 뭔 일하면 못 믿어. 딴 사람이 가서 한번 봐야 돼. 그런 애 있어요. 그런 애의 노후, 그의 부모의 노후가 어떻게 되겠는가. 행위의 자립. 그다음에 의식의 자립.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살아보지 못했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학교를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친구 몇 명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관심도 없고. 근데 우리는 동창회 향후에 동네 모임 개 모임 몰려가지고 걔는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 좀 입어서 뭐 시집을 잘 갔는지 뭐 사고 뭐 샀다고 산적으로 나는 점심에 이거 먹었다고 산식 올리고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잖아요. 남의 눈에서 벗어나야 일들이 가능한데 의식의 자립.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되거든요.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부모한테 남한테 패를 안 끼치는데 다들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요즘 난리잖아요. 재테크, 돈 버는 능력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요. 여기 밑에서 세 번째 줄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넣는 능력을 기르는 거다. 정말 마음에 와닿는 얘기네요. 절약이죠.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우리 애들한테 필요한데 요즘 부모들이 뭐냐 경제교육 시킨다면서 재테크 주식 맞추는 교육 시키고 있잖아요. 그거 맞춰지지도 않거니와 걔네들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자립교육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오늘 강창희 대표님 나와주셔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좀 잘 새겨 듣고 노후 준비 이제는 정말 5060만의 문제가 아니고 6070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3040의 진짜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강창희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